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내일 출근하기 앞서 한 주간 뉴스를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하루겠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투자 마인드가 향상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세 완화 긍정 62%, 그리고 20대는 주식을 선호한다. SBS로 기억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내용은 제가 누누이 주장하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62%라는 이 비율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보셨나요? 자가주택률, 소위 말해서 집을 갖고 계신 퍼센트지가 한 6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세 완화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밑거름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뉴스만 보면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것만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자기 집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62%가 어느 정도의 부동산 상승은 기대하고 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부동산 잡기를 원한다? 라고 국가정책을 마구 쏟아내죠. 거기에 대한 어폐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20, 30대 영끌에서 집 사라는 이 얘기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 30대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있었나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사건을 분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의 이득으로 가져가겠죠. 뭐 정치적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들의 어떤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20, 30대는 영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20, 30대가 잘못됐다, 착각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상품 선호도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예적금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상당히 20% 이상이 예적금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적금을 투자라고, 즉 어떠한 내 자산 증식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오히려 더 상당히 큰, 영끌에서 집을 사서 분노를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이러한 방어적인 자세가 저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기사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다양한 경제 변화의 큰 틀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과 이 공급 곡선이 있는데 대부분 이 선 위를 움직이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이 선 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변이는 통제를 하고 가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 공급 곡선이 이 선 자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공급의 가격적인 충격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 가격 이외의 요소들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여기는 소득, 이건 뭐 생산량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나중에 수요 공급 곡선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생산에 대한 충격이 원자재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쌀 소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국가 기반 산업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청년 농부나 농지연금, 농지에 관한 어떠한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보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나고요. 그리고 제가 제조업의 시대가 다시 온다는 영상도 제가 하나 링크를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난데없이 위반 건축물, 그래서 평생 과태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사도 못 간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빌라나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뭐 6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통보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매년 30만 원씩 어떠한 추징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왜 이사를 못 가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어떠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꺼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가기 힘들고 전세나 이런 걸 내놓으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이 요즘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공인중개사는 뭐 이게 뭐 통배란다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매도를 해서 내가 매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법 건축물이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얘기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인서 상에 어떤 이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도 오히려 세입자가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 제가 신고할까요? 라는 식의 협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주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공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임 사고가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보사에서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동기구 운전을 하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없다고 기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요즘에 어떤 대여 형식의 전동 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다가 사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탄다고 했는데 탔다고 해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통감을 하고 그 이후에 약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율을 감수시켜야지 그것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이 맞을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 직업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손보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이 바뀔 때 직업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손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년을 맞고 사무직이 끝나고 그런 운수업에 들어가시게 됐다. 근데 그럼 직업이 바뀌었다고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험료도 좀 오를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고지를 않고 만약에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것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고지를 안 하는 게 아마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와 이 기사와 다른 기사로 제가 KBS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킥보드 회사 자체 보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킥보드 이용할 때 약관들을 읽어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체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헬멧 쓰고 타셔야 된다, 이렇게 뭐 운행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읽고 타셨기 때문에 이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이 렌트 업체에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은 비리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고양시에서 건설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외국계 회사에 일종의 혜택을 준 것인데 그 설립 자본금이 150원짜리였답니다. 물론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설립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뭐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법인 설립 자본금을 뭐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왕이면 1000만 원 이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괜한 사소한 시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본금이라는 게 아무리 자율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150원짜리 자본금 유령회사에 세금으로 장난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 기사가 이런 형태의 세금 낭비가 너무 많아서 가져와 봤는데, 부산시에서도 1조 대 창업펀드로 MOU를 맺었는데 부산시에서 1조 2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보면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 준수 원칙이 있대요. 투자를 하고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 투명성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비밀 준수 원칙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고 1조 2천억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도 펀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용 자금을 모아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펀드인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어떤 비밀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판매 전략만 내서 해서 자금을 모읍니다. 그것도 일종의 펀드인데, 이런 펀드들이 비밀 준수 원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물론 뭐 개인 투자자를 받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JTBC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이스라엘까지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실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인가 지점을 갔더니 거기는 그냥 아파트였고, 그러니까 이건 유령회사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장난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고 법인의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세금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경 없는 쇼핑 시대, 해외 결제로 인해서 신종 탈세가 판친다고 하는데 다 잡힙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즉 방법은 페이팔이나 뭐 알리페이 이런 거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어떤 페이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제 계좌로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외국의 어떤 계좌나 이런 쪽으로 빼돌리는 거죠. 아예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가나 성형외과들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외국계 어떤 페이, 전자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외국으로 빼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금융계좌 공유가 이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7에서도 법인세 합의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본점을 만든 이런 형태가 합의가 된 것처럼, 금융계좌도 다 공유가 돼요. 151개국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국가에서는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72명한테 요즘 뭐 조 단위가 돈 같지도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1조 5천억이라는 이런 탈세한 것들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FIU라고 그 금융정보분석원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STR하고 CTR 이런 식으로 인해서 현금이 뭐 크게, 이게 뭐 1,000만 원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리스트 형태로 해서 기록에 다 남아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인력이 닿지 않아서 안 찾고, 아니면 금액 단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뿐이지, 기록적으로 다 이런 의심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이 FIU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안 걸렸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채권 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그리고 뭐 상속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안날로부터 1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시효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즉 무슨 얘기냐, 올해 2021년이잖아요 16년 거 까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한 거는 안 걸린 거예요. 미치지 않은 거죠. 4년 전 5년 전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년 재작년에 해서 안 걸렸다 해서 이게 무사통과 됐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설령 기간이 지나서 몇 년 동안 무사통과 되셨다면 그건 금액이 적어서 국세청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인력적인 문제라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업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해보다 보면 가장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나는 매출 규모도 크지 않고 큰 탈세 혐의도 없었는데 내 거래처가 좀 큰 기업이라서 거기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저의 기업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다고.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털었다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정말 탈탈 털게 되는 겁니다.